일본이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만들었던 2인승 소형 특수자망정 고효테키 가표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던 날 진주만에 일본 항공대가 들이닥치기 전 새벽에 가표적 5척이 먼저 진주만의 미 함정 공격을 시도했으나 전부 미군의 반격으로 실패합니다.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기 전까지 추축국 군대에 공격을 가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1941년 4월 10일에 미 구축함 니블렉이 독일 U-52에 폭래 공격을 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노스랜드가 1941년 9월 14일 그린란드의 독일 기후측정소를 폭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에게 사상자를 안긴 공격이 바로 진주만 기습 당일 미 구축함 워드가 일본 가표적 잠수정에 폭래를 투하해 파괴하고 가표적 승조원 2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진주만에 갔던 가표적 5척의 전사자 9명은 구군신으로 떠받들어졌으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무언가 고쳐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진주만에서는 5척의 승조원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가표적은 절대 자폭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도 가표적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승조원들은 작전 종료 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진주만의 실패 이후 가표적 잠수정은 여러 측면에서 개량되었습니다. 가표적은 원래 이렇게 대형 잠수함 위에 부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가표적을 분리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해서 대형 잠수함도 위험하게 되자 가표적과 잠수함 앞부분에 출입구를 만들어 승조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령탑 안에 의자를 설치해서 작전이 오래 지속되면 승조원들이 앉을 수 있도록 했고, 함수 부분에 그물 절단용 날을 부착시켜서 대잠 그물에 걸렸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맨 앞에는 썰매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장애물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도록 했고, 프로펠러 주위에도 가드 형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해저의 바위 등으로부터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표적 승조원들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7개월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고, 진주만 기습 이후에도 개량된 가표적 모델로 4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또 받은 이후 다시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 목적지 중 한 곳이 호주 시드니였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 끝에 나선 호주 시드니 기습도 가표적 3척 중 2척 침몰, 1척이 실종되었고, 잠수함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후에도 기동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가표적을 업고 온 잠수함 중 하나인 2호 제16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는 수상에서 14,000마력, 축전지를 쓰는 수중에서 2,0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지만 축전지만 쓰는 초기의 가표적은 600마력밖에 못 낸 것이 기동에 큰 어려움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개량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드니에서 잘 드러났지만, 일본은 시드니와 동시에 다른 곳에도 가표적 공격대를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원양에서 연합군의 물자 수송 등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히 잠수함 부대를 편성했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제8잠수전대였고, 인도양 쪽을 맡은 부대가 갑선견지대, 남태평양 쪽에는 을과 병선견지대를 배치했습니다. 각 선견지대에는 가표적이 딸려있는 잠수함 3척씩이 배치되었습니다. 갑선견지대는 인도로 통하는 영국 보급로를 위협하고 수송선을 파괴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시드니항을 목표로 하는 부대가 따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갑선견지대 잠수함들은 인도양 작전을 위해 1942년 4월 16일 일본 세토네해 하시라지마 해군기지를 출발해 4월 26일 말레이시아 페낭에 도착했습니다. 페낭에 도착한 대형 잠수함들은 이곳에서 가표적 잠수정을 탑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방선견지대 잠수함과 가표적들이 호주 시드니항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듯이 갑선견지대 잠수함들도 연합군 항구도시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보 지역들은 주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유력한 공격 대상 지역들은 먼저 현재 이에멘의 아덴, 영국령 케냐의 몬바사, 당시 탕가니카라고 불렸던 현재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더번, 포트 엘리자베스 등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항구 도시들이고 영국의 인도를 향한 보급로에 중요한 기착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선견지대는 1942년 4월 말경에 페낭을 출발해서
아프리카 동쪽 근해에 다다른 후 정찰을 실시하고 최종 공격 대상을 고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된 기준은 역시 영국 및 다른 연합군 군함이 많이 정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이른바 보급로를 공격하는 교통 파괴전을 수행하고 8월 상순에 페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임무를 맡은 2호 제30 잠수함은 1942년 4월 20일에 페낭에서 출항했고 열흘 뒤인 4월 30일 갑선견지대 나머지 잠수함들이 갑표적을 싣고 출항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잠수함 부대는 2호 제10, 16, 18, 20호의 4척이었고 제10 잠수함에는 제8 잠수전대를 총지휘하는 이시자키 노보루 소장도 탑승했습니다. 또한 민간 선박이었다가 무기와 항공기를 탑재하고 통상 파괴에 임했던 특설 순양함 아이코쿠마루와 호코쿠마루도 같이 출항했습니다. 이 잠수함 부대는 일단 목적지를 남아프리카의 더번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양 전체와 아프리카 지역에 일본군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예상은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들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둘러싼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이 4월 30일에 말레이시아를 떠난 일본 갑선견 부대의 최종 행선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라 나오쿠니 해군 중장은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국 동맹의 군사위원 자격으로 베를린에 있다가 1943년 7월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로부터 받은 훈장도 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독일 해군의 쿠르트 프리케 제독이 노무라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이 두 명은 독일, 일본 해군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의논했고 약 3달이 더 지난 1942년 3월 27일에는 프리케 제독이 연합국, 특히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을 주축국이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인도양에 해군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제안합니다. 특히 프리케 제독은 실론, 세이셸,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를 장악하는 것이 주축국들이 안심하고 인도양에서 해상활동을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지역들을 장악하는 것이 호주를 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제8 잠수전대의 갑표적 작전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4월 8일 프리케에게 잠수함 부대를 동원해 인도양에서 작전을 펼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작전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6월 25일 독일이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프랑스를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프랑스 영토 중에 북쪽 붉은색 지역은 독일이 군대를 동원해 직접 점령해서 다스렸고 남쪽의 파란색 지역만 1차 대전의 영웅인 필립 페탱이 수반이 되고 휴양 도시인 비시를 수도로 삼은 독일의 괴뢰 정부인 비시 프랑스가 다스렸습니다. 이 비시 정부가 전쟁 이전 프랑스가 해외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관련 업무도 계속 수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항복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 수행 중이던 영국의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고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영국의 골칫거리가 된 지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다가스카르 섬은 그린란드, 뉴기니, 보르네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고 남한 넓이의 약 5.8배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의 침공으로 1895년에 식민지가 되었고 1960년에 다시 독립국이 되었지만 2차 대전 중에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 말은 마다가스카르가 당시 독일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말인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을 바라보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의 여러 영국 거점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진 1941년 11월 말 영국은 일본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양도 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시 프랑스는 독일의 괴뢰 정부여서 주축국 수뇌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할 텐데요. 인도양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했던 영국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비시 정부가 마다가스카르를 일본에 그냥 들어다 바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양 전체가 위험해지고 영국의 전쟁 수행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는 비시 정부에 대항해 자유 프랑스 정부를 이끌던 샤를 드골이 있었는데 태평양에서 전쟁이 터지고 9일 후인 1941년 12월 16일 처칠 영국 총리에게 편지를 써서 마다가스카르를 뺏기면 인도양의 영국군도 난감해지니까 자유 프랑스 병력이 비시 정부 소속의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극초반 영국에서 연합군 수뇌부 간의 이런 상황을 보면 동남아에서 일본군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드골의 서신이 처칠에게 도착한 것은 12월 16일이고 이미 6일 전인 12월 10일에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일본 항공대에 의해 침몰했기 때문에 드골은 동남아를 영국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칠은 이 제안에 회의적이었는데 프랑스가 떨어진 지 석 달 후인 1940년 9월 23일에 비시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 식민지인 현 세네갈의 다카르를 영국, 자유 프랑스, 호주 연합군이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설득하면 비시 정부 프랑스군이 항복할 것이라는 드골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비시 정부군은 드골의 말을 듣지 않고 연합군과 싸워 다카르 점령을 좌절시켰고 드골의 평판이 상당한 손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처칠이 자유 프랑스군이 개입하는 프랑스 식민지 전투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처칠은 싱가포르의 영국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잘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42년 2월 15일에 싱가포르이 일본군에 함락당하고 3월 7일에는 랑군을 버리고 퇴각하는 일도 벌어져 일본군이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마다가스카르도 위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처칠은 3월 12일 영국군을 동원해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영상 시리즈에서는 일본군 가표적 전투가 주제이기 때문에 영국군의 마다가스카르 작전은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넘어가고 이후에 이 사건이 일본군 잠수함 부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 4월 30일) 말레이시아 페낭을 출발한 일본 해군 제8잠수전대의 갑 선견지대 잠수함들. 일본 잠수함 부대는 이 사진에 보이는 26형 잠수함 3척 등 대형 잠수함 4척이 출발했는데 26형 3척에 각각 2인승 특수 자망정 가표적을 싣고 인도로 통하는 영국 해군의 해상 운송을 공격하고 추가로 가표적 잠수정을 아프리카 동부 해안 연합군 항구 기지에 잠입시켜 이곳에 정박하고 있는 연합군 해군 함정들을 어뢰로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인도양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있던 영국의 처칠 수상은 주축국의 괴뢰 정권인 프랑스 비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가 일본 해군에 인도양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지를 주기 전에 영국군을 보내 점령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까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의 총독은 아르망 아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2차 대전이 터진 이후 벌써 3번째 마다가스카르 총독이었는데 비시 정부에서 드골 쪽에 붙을 거라고 염려되는 사람을 해임하는 등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어서 철저하게 주축국 쪽 편에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일본에 넘어갈 것이라고 본 영국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는데요. 비시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이미 일본군 주둔을 허락한 바 있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결국 인도차이나 전체가 일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국은 일본이 마다가스카르를 요구하면 비시 정부가 이를 거절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영국이 마다가스카르를 쳐들어가는 것은 사실 비시 정부가 아닌 일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은 북쪽 끝의 항구 도시 디에고 수아레즈였습니다. 이곳에는 26,000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드라이독이 있었고 이 인근 마다가스카르 북쪽의 주된 수비 병력은 해안포 8문과 약 8,000명의 보병들이었습니다. 1942년 4월 22일 마다가스카르를 쳐들어갈 영국군과 함대가 남아프리카 더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아프리카가 비시 프랑스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원래 드골 장군은 여기서도 자유 프랑스 지상병력을 영국 함대가 지원해 작전을 하길 원했으나 다카르 전투에서 이미 이런 작전의 실패를 맛본 처칠은 이를 거절하고 마다가스카르 침공군을 전부 영국군으로만 편성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는 영국 함대는 대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마다가스카르 작전 1년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와 6개월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인도미터블, 그리고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취역한 전함 레밀리즈가 참가했고, 이외에 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 소해정 6척을 비롯한 많은 수의 함정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이미 4월 초에 실론 해전을 통해 항공모함 전력을 인도양에 투입했기 때문에 다음 일본의 공격 차례가 마다가스카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북쪽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지의 모습이 마치 위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와 비슷하게 생겼고, 최종 목적지인 디에고 수아레즈 항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륙할 영국군은 디에고 수아레즈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서쪽 해안에 상륙해 내륙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륙할 부대는 영국 제29 보병여단과 제5 코만도 부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5 보병사단의 2개 여단과 해병대 병력이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비시정부의 수비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00명이었고, 이 중 약 6,000명이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세네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척의 잠수함이 있긴 했지만 이외 해군력이나 항공력은 약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영국군의 상륙은 1942년 5월 5일에 시작되었고, 이 상륙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아이언클레드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당시 영국군의 진격 루트를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영국군은 마다가스카르 북부 서해안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했고, 주로 북쪽과 남쪽을 통해 디에고 수아레즈로 진격했습니다. 해안에서의 방어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영국군은 디에고 수아레즈 근교까지 계속 진격했으나 항구 근처 방어에 걸려 고전하던 도중 구축함 HMS 앤서니가 항구 방어를 바다에서 돌파해 들어왔고, 영국 해병대 50명을 후방 지역에 풀어놓으면서 디에고 수아레즈 방어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쪽 방어선도 결국 돌파되어 상륙 시작 3일째인 1942년 5월 7일 디에고 수아레즈는 결국 영국군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마다가스카르의 비시정부군이 항복 후 자기들 진지에서 어디론가로 행진하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당시 영국군 본부에서 영국군 지휘관들이 프랑스군과 항복 교섭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테이블 오른쪽에 앉아 얼굴을 볼 수 있는 쪽이 영국 측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디에고 수아레즈를 점령함으로써 이 항구가 일본 해군에 의해 이용되어 인도양의 영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화근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군은 이 3일간의 작전에서 북쪽의 디에고 수아레즈항 지역만을 점령했을 뿐이고, 남쪽 지역은 아직 비시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은 9월에 시작됩니다. 5월 5일에서 7일까지의 영국군의 아이언클레드 작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하나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군 작전 개시 5일 전에 말레이시아를 떠나 아프리카 근해로 오고 있던 일본 잠수함 부대 갑 선견지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42년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지난번에 소개한 독일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2호 제30 잠수함이 탑재 정찰기로 현 예멘의 아덴항을 비행 정찰하고 경순양함 1척, 구축함 3척, 수송선 10척이 정박 중 혹은 입항 중임을 발견했고, 항구 근처에 방어시설이라고 볼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5월 9일, 이미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영국의 디에고 수아레즈 공략 작전이 끝난 후였고, 잠수함 부대와 같이 출발했던 특설 순양함 아이코쿠마루와 호코쿠마루가 지도상 위치해서 연합군 유조선 1척을 납포했는데 네덜란드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잠수함 부대는 남아프리카 더번을 향해 항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수함 부대도 특설 순양함들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페낭에서 남아프리카 쪽을 향해 있는 이곳이 5월 9일 잠수함 부대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은 날인 5월 9일 제8 잠수전대 사령관으로 휘하 갑선견지대 잠수함들과 이번 작전에 동행한 이시자키 노보루 소장에게 일본의 대본영 해군부로부터 긴급무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갑선견지대가 대본영으로부터 받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영국군이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 수아레즈 부근에 상륙해서 공격을 실시 중이고, 프랑스군은 수일 내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영국 함대가 디에고 수아레즈 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 후보에
디에고 수아레즈를 추가시키는데 이날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대본영에서 5월 9일에 온 소식은 전투 중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전투는 7일에 마무리되어서 이곳이 후보로 올라간 12일에는 이미 디에고 수아레즈가 영국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잠수함 부대는 보급선 역할을 하던 특설 순양함 아이코쿠마루와 호코쿠마루로부터 5월 5일과 10일에 연료 보급을 받았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가 공격 후보가 된 1942년 5월 12일 일본 잠수함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이때는 아직 남아프리카의 더번 쪽으로 가기 위해 마다가스카르를 남쪽으로 도는 위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마다가스카르 남서쪽에서 약 450km 지점까지 도착했는데 약 이틀 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고 해상의 파도가 매우 거세져서 수상 항해를 하던 잠수함의 기관 배출구에 해수가 침입해 세 척 다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디젤 엔진 가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시자키 사령관은 같은 날인 5월 20일 다시 대본영으로부터 전문을 받는데 그 내용은 디에고 수아레즈의 적 전함 한 척, 항모 한 척이 정박해 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3일 전인 5월 17일자 정보였습니다. 또한 먼저 출발한 2호 제30 잠수함이 계속 정찰기를 보내 다른 항구를 염탐했는데 현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 상선 몇 척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찰기가 착수할 때 손상을 입어 더 이상의 항공 정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잠수함 부대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는데 디에고 수아레즈에서 전몰자 위령제가 열렸고 여기 해군 장성 2명이 참가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5월 17일자 첩보에 더해 해군 장성들이 디에고 수아레즈에 있다면 먹이가 될 만한 대형 군함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5월 20일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격일은 5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이 갑선견지대는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상에서 계속 북진해서 5월 26일에는 디에고 수아레즈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km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갑선견지대 잠수함들은 계속 북동쪽으로 전진했습니다. 5월 29일 일본 잠수함 부대는 마다가스카르 북단을 돌아 디에고 수아레즈 동쪽 해상에 옵니다. 이때 항구 입구와의 직선거리는 약 20k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 시각 5월 29일 오후 10시 갑선견지대의 기함 2호 제10 잠수함에서는 탑재한 정찰기로 항구 정찰을 실시하고 연합군 함정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현지 시각 5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갑표적을 발진시켜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성공을 기대한다는 말로 휘하 잠수함에 보낸 전문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남쪽을 돌아오면서 기관 고장에 시달리던 2호 제18 잠수함은 계속 수리 중이며 30일 오후 8시 30분 공격은 불가하다는 전문을 기함에 보냈습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2호 제18 잠수함의 수리를 기다리지 말고 나머지 두 척 2호 제16, 20 잠수함의 갑표적에 예정대로 공격을 명령합니다. 갑표적 두 척이 발진한 시각은 예정보다 약간 이른 5월 30일 오후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 고장났던 2호 제18 잠수함은 결국 예정 시간까지 수리에 실패해 갑표적을 발진시키지 못합니다. 진주만 이후 훈련을 거듭했던 갑표적 승조원들이 출정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시드니에서 전사한 갑표적 승조원 6명, 그리고 배터리 폭발 사고로 죽은 승조원 1명이 보입니다. 디에고 수아레즈 공격에 참가한 갑표적 승조원들은 먼저 2호 제20 잠수함에서 출발한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와 타케모토 마사미 2등 병조가 있었고 2호 제16 잠수함에서 출발한 이와세 카츠스케 소이와 타카다 코조 2등 병조가 있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를 향한 갑표적 두 척의 발진 시간은 일본 시간으로 5월 31일 0시였고 시드니를 향한 갑표적 세 척이 발진한 시간은 일본 시간으로 5월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두 부대는 16시간 30분의 차이를 두고 인도양과 호주에서 각각 공격을 위해 나선 셈이 됩니다. 리벤지급 영국 전함 레밀리즈는 1차 대전 중인 1917년 9월에 취역했습니다. 2차 대전 발발 전까지는 크게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지중해에서 함포 사격 등 임무를 수행했고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잠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자
동양 함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이 전함의 기준 배수량은 28,240톤이었고 주포로 15인치 포 8문을 탑재했습니다. 1942년 5월에는 영국군의 마다가스카르 침공에 영국 함대 기함으로 활약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오후 10시 잠수함 탑재 정찰기인 영식 소형 수상기 한 대가 디에고 수아레즈 항으로 들어와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측 기록에는 오후 10시 30분 이 정찰기를 디에고 수아레즈를 지키는 영국군이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정확히 어떤 정찰기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항구 경계를 더 철저히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다음 날인 30일 새벽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소형 잠수정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주로 일본 항공대의 공중에서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때 진주만에서 이 소형 잠수정 가표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영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 이 신무기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드니에서도 그리고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호주군과 영국군은 소형 잠수정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못한 처지였습니다. 5월 30일 새벽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일본 항공대를 포착하기 위한 항공 정찰대가 배치되었고 전함 레밀리즈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 다시 정박했습니다. (1942년 5월 30일) 현지 시각 오후 8시 25분 디에고 수아레즈항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항구로 몰래 진입한 일본 가표적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가 레밀리즈의 좌현 A번 포탑의 앞부분에 명중한 것입니다. 레밀리즈의 흘수선 쪽의 장갑은 13인치 약 33cm였는데요. 가표적에서 발사된 97식 어뢰는 이 장갑을 뚫고 선체에 큰 구멍을 내서 해수 유입이 시작됩니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와중에도 피해복구팀의 활약으로 좌연적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았고 유폭을 막기 위해 함내의 탄약을 전부 바다로 내던져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밀리즈는 침몰하지 않았고 기울어진 채로 남아프리카 더번으로 항해해서 수리를 시작한 다음 1년 뒤에 복귀하게 됩니다. 가표적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래 최대의 전과를 거두었지만 전함을 확실히 침몰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에는 다른 영국 함정들도 있었고 가표적도 한 척 더 있었는데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했던 일본 가표적 잠수정과 영국 함정들의 자세한 위치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표적을 보내놓고 주변에 잠수 중이었던 일본 대형 잠수함들의 기록은 있는데요. 잠수함 부대에는 기함이었던 2호 제10 잠수함을 비롯해 고장으로 가표적을 발진 못 시킨 18 잠수함과 발진에 성공한 16, 20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2호 제16 잠수함에서는 가표적 잠수정의 공격 예정 시각에 디에고 수아레즈 항 쪽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고 제10 잠수함에서도 이때쯤 예광탄이 항구 쪽에서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날 시점에 다시 2호 제10 잠수함에서 정찰기를 항구 쪽으로 보냈는데 항구 쪽에 구축함 및 대형 화물선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2호 제10 잠수함에서 정찰기를 보낸 시각은 일본 기록에 공격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HMS 레밀리즈가 공격을 받은 시각은 오후 8시 25분이었고 1차 공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9시 혹은 9시 20분에 다시 한번 가표적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영국군 함정들이 폭뢰를 디에고 수아레즈 항 해역에 투하하고 있었을 때였고 일본 정찰기가 항구에 도착해 정찰을 수행한 시점은 가표적에 의한 2차 공격이 끝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때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영국 유조선 SS 브리티시 로열티는 당시 디에고 수아레즈에 정박 중이었는데 HMS 레밀리즈가 어뢰를 맞고 35분이 지난 오후 9시 항구 밖으로 나가다가 레밀리즈로 향하는 어뢰 항적을 목격하고 자신을 레밀리즈와 어뢰의 가운데에 위치시켜 자신이 그 어뢰를 뒤쪽 엔진룸 부근에 대신 맞고 바로 침몰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브리티시 로열티, 영국의 충성심이라는 뜻인 함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티시 로열티는 이것이 함의 최후가 아니었는데요.
이후 인양 작업을 거쳐 수리를 마친 다음에 인도양 한가운데 몰디브 최남단에 위치한 포트 T로 보내져 움직이지 않는 해상 유류 저장고로 쓰이다가 1944년 3월 9일 이번에는 독일 잠수함 U-183의 어뢰를 맞고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잠수함과 악연이 많았던 배였습니다. 시드니 때와 달리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 수아레즈 공격에는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요. 레밀리즈와 브리티시 로열티를 공격했던 가표적은 한 척이었고 오후 8시 25분에 레밀리즈를 향해 어뢰를 발사해서 명중시킨 후 디에고 수아레즈 항안에 머물다가 35분에서 55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레밀리즈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고 이걸 브리티시 로열티가 맞은 것입니다. 가표적에 달려있는 어뢰 2발을 발사해 2척의 영국 배에 전부 명중시킨 셈이고 비록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가표적 중에서는 최고의 전과를 거둔 셈인데요. 이 가표적의 승조원 2명은 이후 제20 잠수함에서 출격한 가표적 제20호에 탑승한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와 타케모토 마사미 2등 병조였습니다. 이 사진은 진주만 이후 2차 가표적 공격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2인승 가표적의 지휘관인 위관급 정장이고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준사관, 부사관급인 병조들로 이루어진 정부입니다. 이 사진의 정장 7명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운데 3명으로 해군병학교 66기 동기의 계급은 대위였는데요. 시드니안 기습 시리즈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슈마겐시나 마츠오 케이우의 가표적에 비하면 같은 계급 정장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큰 전과를 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무를 마친 아키에다의 가표적과 이후 제16 잠수함에서 출격했던 이와세 카츠스케의 가표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에고 수아레즈를 목표로 가표적 2척을 발진시켰던 잠수함 2척과 나머지 잠수함들은 가표적 출격 위치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해역에서 계속 가표적을 기다렸습니다. 가표적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시각은 5월 31일 동트기 직전 새벽으로 추정되는데 가표적 2척은 예정 시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잠수함 부대는 근처 해역에서 수색에 들어갑니다. 당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잠수함 부대는 마다가스카르 북쪽 끝 해역부터 훨씬 서쪽으로 나간 지점을 오가며 수색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최북단의 케이프 엠버라는 곳이 2차 회수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잠수함 부대는 6월 3일까지 마다가스카르 해역에 머물며 가표적 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가표적은 한쪽도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맙니다. 사라진 2척의 가표적 중 이와세 카츠스케와 타카다 코조가 탑승한 가표적은 마다가스카르 해역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2일 디에고 수아레즈 인근 해역에 시신 항구가 떠밀려 왔는데 이 시신이 이와세 혹은 타카다 중 한 명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와세의 가표적 16호는 어뢰를 발사했다는 정황도 없고 항구 잠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서 자망 중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를 겪고 결국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2일에 떠오른 시신이 아키에다의 가표적이 아닌 이와세의 가표적 승조원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표적 20호의 승조원 2명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최후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 항구로부터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노지 안탈리 켈리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를 빠져나와 이곳까지 약 1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의 가표적 20호가 이곳 해안에 떠밀려옵니다. 선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 회수 지점까지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날짜는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5월 31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의 자폭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이 작은 섬에 상륙한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마다가스카르 섬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내륙을 통해 케이프 엠버로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프 엠버 인근에서 일본 잠수함들이 기다리게 되어 있던 시간은 길어야 2일이었을 것이고 아키에다 대위와 타케모토 2등 병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키에다 일행이 도착한 해안에서 케이프 엠버까지 직선 거리는 약 21.5km입니다. 이건 대략적인 거리고 원래 길은 더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이틀의 시간이 있다면 비록 숨어 다녀야 하지만 가능할 것도 같은 거리였는데요. 이후 아키에다 일행의 행적과 영국군의 대응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가 몇 군데 널려 있으나 최대한 실제 지도와 맞춰 일어난 사건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오전 11시 아키에다 일행은 안지아베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아키에다 일행은 원주민들에게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친절했지만 그중 한 명이 영국군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노리고 일본군의 존재를 영국 측에 알립니다. 정보가 영국 측에 전달된 자세한 루트는 알 수 없지만 6월 1일 이 지도 남쪽 디에고 수아레즈에 있는 영국 제5코만도 부대에 소식이 전달되었고 장교 2명과 병사 13명으로 구성된 추격대가 북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추격대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군의 뒤를 쫓아 계속 북상했고 6월 1일 자정에는 안드라 노번드로니나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나온 두 마을 간에는 아직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해서 아키에다 일행도 이 길로 안내받고 북쪽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이곳의 원주민 촌장은 영국군이 요 근래 너무 시끄럽게 군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가 결국 도움을 주기로 하고 새벽에 원주민 16명을 추격대에 합류시킵니다. 영국 코만도 부대는 바로 추격을 개시했고 머지않아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를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명의 일본군이 발견된 지점은 원래 잠수함과 약속된 북쪽이 아니라 훨씬 남쪽으로 간 지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키에다 일행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는지, 방향에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북쪽 길이 막혀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모함과 약속한 제3의 지점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곧 영국군 병력과 아키에다 일행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사살되고 영국군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자료에는 전투 날짜가 6월 2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목격 증언에는 6월 4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자료가 모자라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키에다와 타케모토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투 끝에 전사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2명이 전사한 곳에 1976년에 일본 대사관에서 위령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아키에다 대위와 타케모토 2등 병조는 어뢰 2발도 전부 명중시키고 이후에 전투를 치른 끝에 영국군 한 명도 전사시켜서 시드니와 마다가스카르에 갔던 가표적 중에서는 가장 잘 싸운 셈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왔던 가표적 20호는 약 2주 후 영국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드니와 마다가스카르를 거치면서 이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했습니다. 전사한 사람은 전부 2계급 특진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3명 보이는데 먼저 이 사람은 야마키 테이지 중위로 시드니로 가던 도중 본인의 가표적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같은 승조원이던 마츠모토 시즈카 1등 병조가 사망하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어 트루코 기지로 돌아오고 대타로 왼쪽에 있는 반카츠이사 중위가 시드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타 마사하루 중위와 츠보쿠라 다이세이키 1등 병조는 마다가스카르 작전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모함이 도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켜 결국 디에고 수아레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드니에서나 마다가스카르에서나 가표적 잠수정은 개발했던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로 인한 한계로 실제 예상했던 전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었던 일본군의 마다가스카르 기습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